아버지,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 오해를 문자 한 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빠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울 필요 없어, 지영아.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지관 근무 중인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침 6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 평생을 새벽 출근으로 살아온 결과겠죠. 젊었을 때는 그저 성실한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시청 복지과에 처음 발령받았던 날, 무탈하게 30년만 채우자 하고 혼잣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30년이 40년이 되었고 결국 저는 별 탈 없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여유를 즐기려 했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손이 허전하더군요. 무언가를 해야 숨이 쉬어지는 저 같은 성격에게는 한가함이 곧 고역이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건 제 딸 지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아니면 불안한 사람처럼 보여요. 솔직히. 이 나이에 새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복지관 같은 데 가보세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일도 도우면서 의미도 찾으시던데요. 지영이는 교사로 일하면서도 늘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내 없이 저를 돌봐온 시간이 그녀에겐 익숙했겠지만 저는 그게 늘 미안하고 고마웠죠. 며칠 뒤 저는 동네 복지관에 발을 들였습니다. 관리실장에게 제 소개를 했더니 잠깐 놀라시더군요. 어르신 전직이 시청국장이셨어요? 근데 이 일 하시겠다고요? 일은 다 같은 일이지요.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시설관리 담당으로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강당을 정리하고 어르신들 방 전등을 갈고 겨울엔 보일러 온도 체크하고 여름엔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죠. 가끔은 복지사인 제 조카 성우와 눈이 마주치기도 합니다. 삼촌, 벌써 마당까지 다 쓸고 계시네요. 역시 아침형 인간이세요. 넌 아직도 늦잠 자냐? 난 공무원 체질은 못 고치겠더라. 복지관은 북적이는 것 같으면서도 적당히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손주 자랑하는 어르신, 과묵한 노부부, 수줍은 아이들. 그 속에서 저는 어느새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도영씨로 불리며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지영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까지 생각 중이고요. 그래, 네가 좋으면 됐다. 어떤 사람이냐? 규민 씨라고 대기업 다녀요. 좀 체면도 따지고 예민한 면도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딸이 고른 사람이라면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규민이라는 남자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은 공손했고 외모도 반듯했지만 묘하게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에게 들은 대로 아주 점잖고 따뜻한 분 같으세요. 별말을 다 하네. 앉게, 편히 앉아. 식사 중 규민은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더군요. 아버님은 혹시 퇴직하시고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네. 관리직 같은 거지, 청소나 보수 같은 일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규민의 눈동자가 잠시 멈추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고 분위기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규민이 돌아간 후 지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규민 씨가 그런 쪽 일도 하신다고 좀 놀란 것 같아요. 원래 그런데 민감한 편이라서요. 놀랄 게 뭐 있냐? 일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무시당한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가볍게 여겨진 기분이 들었죠. 그 기분을 어디에도 말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 마당을 쓸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하는 일이 좋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땐 정말 끝이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듯 청우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삼촌 커피 한잔 하세요. 오늘도 벌써 다 쓰르셨네요. 내일은 네가 먼저 와서 빗자루 들고 있어봐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다.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했죠.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규민이 저희 집에 인사 온 지 한 달쯤 뒤였습니다. 지영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묻더군요. 아버지, 저희 양가 가족들끼리 한번 자리 만드는 거 어때요? 너무 오래 미루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나도 궁금하긴 하다. 규민이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장소 자체부터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자켓을 입고 갔지만 주변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격이랄까. 이 집은 이런데 자주 오나 보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당 룸에 먼저 와 있던 수연 씨는 굉장히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이 아버님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공손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간극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지영이가 참 조신하고 예의가 있어요. 교사로 일한다던데 요즘 같은 세상에 흔치 않죠. 그런 점은 지영 어미를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분명 따뜻한 말인데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식사 도중 자연스럽게 나온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머니, 아버님께서 지금 복지관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요? 아, 정말요? 봉사활동 같은 걸 하시나 봐요? 월급 받고 하는 정규 일자리입니다. 복지관 관리직 같은 거지요. 그 순간 수연 씨의 표정에 아주 짧은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반응을 보았고 기억해버렸습니다. 아유, 참 대단하세요. 전 남편이 그 나이에도 밖에서 일한다고 하면 무조건 말릴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나왔을 땐 지영도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가늠하고 무게를 재는 시험대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수연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엔 저희 집 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정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은 송파 쪽이거든요. 예, 초대해 주신다면 감사히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지영이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기분 나쁘셨던 건 아니죠? 왜 그러냐? 나야 그냥 네가 좋으면 됐지. 근데 말투가 좀 뭐랄까, 그냥 저희를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딸아이도 그걸 느꼈다면 제가 괜히 예민한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복지관에서 찍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절 보고 웃던 얼굴, 아이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던 모습,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 일을 한다는 건 나를 세운다는 뜻이지 누가 본다고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다음 날 복지관 마당에서 성우와 마주쳤습니다. 삼촌, 어제 상견례 잘하셨어요? 차려입고 간 게 무색하게 말 한마디에 찬바람이 들더구나. 아이고, 벌써 그 집 분위기 파악하신 거예요? 역시 촉은 살아계시네. 근데 지영이는 벌써 그 집 딸이더라. 얼굴은 안 변해도 말끝이 조심스러워진다. 그날 오후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음에 규민 씨 부모님 뵈면 지금 일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힘든 일 하시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일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를 낮춰보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지켜온 건 사람을 귀하게 보는 태도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영이가 주말 아침 밥상머리에서 또 하나의 고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규민 씨 어머니가 아버지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따로 점심 대접하겠다고요. 그래, 그럼 나는 시간 괜찮지. 어디서 본다던데? 강남 쪽 카페인데요. 그냥 커피만 마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으시대요.
그 말에 저는 조금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굳이 따로 만나고 싶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 하지만 지영이가 무리해서 설득하는 듯한 표정은 아니었기에 수락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정장 대신 평소 입던 자켓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카페에 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먼저 와 있었고 차분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와 계시네요. 역시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네요. 제가 워낙 이른 생활을 해서요. 복지관도 새벽부터 문 열거든요. 아, 맞다. 복지관 일 하신다고 하셨죠? 잠시 머뭇거리던 수연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뵙고 싶었던 건요. 아버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을까 봐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연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이가 훌륭한 분 밑에서 자라서 지영이 또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두 집안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규민이와 함께 나중에 뭔가 준비를 해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질문 방식이 다소 직설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었죠. 지금 집은 오래돼도 제 명이고요. 퇴직금은 크게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지영이 시집 보내는데 쓰려고 모아둔 것도 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엔 여전히 탐색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연금도 있으신가요? 제가 좀 실례되는 걸 묻는 건 알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살면서 너무 힘들어질까 봐서요. 그때부터 저는 이 자리가 확인 면접이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중하지만 선을 긋는 질문들, 점잖지만 자꾸만 경계심을 드러내는 표정들. 그녀는 나를 사위의 장인이 아닌 사위에게 줄 부담일 수도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일하는 이유는 생활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 때문입니다. 지영이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수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규민이 성격이 아주 예민해요. 가족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괜한 오해가 생길 바엔 지금 이렇게 조심스레 여쭤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론 서로를 위한 대화라 했지만 속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인가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 만남 어땠어요?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꼭 기분 상했다고 해서 바로 말로 티내는 건 아니지 않냐? 죄송해요. 규민 씨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물어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지영의 얼굴엔 눈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품평당했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며칠 뒤 규민이 우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죠. 아버님, 사실 어머니가 좀 직설적인 편이에요. 불편하셨을까 봐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 나도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말이란 게 본심이 담기는 법이잖아. 어머니가 나를 편하게 본 건 아닌 것 같더라. 규민은 당황한 듯했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이 잘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께서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내 딸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데 성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요즘 얼굴이 예전보다 어두워요. 누가 쏙 썩이나요? 사람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걸 보면 속이 좀 서늘해진다. 누가 그래요? 설마 지영 누나 예비사도니? 내가 일하는 거나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불편한가 보더라.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전 삼촌 같은 사람이 진짜 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함이나 돈 말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단단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지관과 연계된 밥차 봉사 일정이 있었고, 저는 늘처럼 새벽부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밥차는 도시 외곽의 공원에 주차되고, 무료급식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전 식판 나눠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한 그릇 한 그릇을 정성껏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참여자가 많았고, 점심 무렵엔 저도 허기가 지더군요. 삼촌, 교대하세요. 저희 팀원들 나와서 이제 좀 수월해요. 식사하세요. 얼른. 그래, 고맙다. 나도 얼른 한 그릇 먹고 와야겠다. 봉사자도 줄을 서서 똑같이 식사를 받는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줄에 섰습니다. 앞뒤로는 평범한 어르신들, 어떤 분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어떤 분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와서 식판을 받으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시선을 고정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낯섦과 경계 그리고 판단이 섞여 있었고, 저는 곧바로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수연 씨였습니다. 그 공원 근처가 그녀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강아지 산책을 하듯 걷다 저를 마주친 듯 했죠.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잽싸게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걸지도 않고 뒤돌아선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귀가한 저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어딘가 찜찜했고 눈치를 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수연 씨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바로 몇 시간 전 식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엔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어르신, 오늘 공원에서 무료급식 받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과 엮이게 할 수 없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전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든 채 몇 분을 얼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고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뜻인지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봤다는 겁니까? 본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복지관에서 일한다더니 결국 무료급식 받으러 다니는 분이셨군요. 내가 본 게 있는데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다 핑계잖아요.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어요. 그건 봉사였습니다. 줄이 길어서 교대 후 직접 받았을 뿐이고요. 누구든 봉사자는 그 방식으로 식사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자 규민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그 사진 봤을 땐 깜짝 놀랐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집안이랑 엮이려 했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기꾼도 노숙자도 아닙니다. 은퇴한 공무원이고요.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속여요. 은퇴한 척하면서 사실은 다 망하고 궁색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 옷들도 번듯해 보여도 다 빌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굴욕은 살아오며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사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영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그런 오해를 문자 한 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빠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울 필요 없어, 지영아.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날 밤 부녀는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무게가 두 사람 어깨 위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문자로 받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무시당하는 게 이렇게 치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오해를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사실처럼 단정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규민 씨한테 바로 전화할 거예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영아, 그 집안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는 눈이라면 이미 끝난 거다.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죠. 아버지가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봉사로 간 자리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지영은 곧장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규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놓자 규민의 평소보다 한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 지금 차 안이야.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문자 보낸 거 알아? 문자? 무슨 문자? 우리 아버지 사진이랑 같이 우리 아들은 그런 집안이랑 못 엮인다는 문자를 보내셨대. 봉사활동 하러 가셔서 줄 서서 식사하신 것뿐인데 설명도 안 들으시고 멋대로 오해하셨다더라? 파혼 통보당했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규민의 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 그건 내가 어제도 말렸어. 엄마가 너무 앞서서 그런 거야. 진짜 나도 당황했어. 그럼 자네는 그 사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나? 그게 아버님이 진짜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걸 저는 아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넘기려고? 우리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넘겨? 억울한 사람 생기는데도 침묵하는 게 당신 스타일이야? 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정적이 대답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저 집안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더라. 사랑이란 말은 잘해도 결단은 눈치 보고 하지. 며칠 뒤 규민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식은 얼굴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가 오해하신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 일은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네 어머니는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돌려지는 말인가? 저희 어머니가 감정적이신 편이긴 해요. 다만 저희 둘은 아직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규민 씨, 그런 말 하려고 온 거야? 왜 아버지께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꾸 둘 얘기만 해? 그러자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야. 제대로 된 사과지. 자초지종도 안 듣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실례 아니야? 그제야 규민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네. 근데 자네 어머니의 말에 자네가 한참 침묵했던 건 사실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네랑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이미 파혼 통보를 당했으니 우리 입장에선 뭐라 말을 하겠나.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게. 나도 그런 식으로 남 무시하면서 사는 집안에 내 귀한 딸 시집 보낼 생각 없네. 돌아가. 그렇게 규민은 돌아갔고 집안엔 무거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일이 끝나고 일부러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삼촌, 괜찮으세요? 누나한테 들으니까 완전 뉴스거리던데요. 지영 누나가 어젯밤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뭘 어쩌겠냐. 사람한테서 배신당하는 건 처음도 아니니까. 삼촌은 누굴 배신한 적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먹고 이렇게 부끄럽고 억울한 감정을 눈빛 하나에 다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포기해도 후회 안 할까요? 사랑이 끝나는 건 슬퍼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보단 낫지.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고, 저도 결국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라는 존재가 어쩌면 부모의 명예와 자존심을 함께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규민과 수연 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수연 씨는 눈물부터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돈, 아니 도영 씨. 그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허리를 숙였고 뒤에 서 있던 규민은 말없이 시선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와 지영은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흥분하신 상태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어제 아버님의 봉사 활동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게 봉사였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판단 안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시청 국장까지 하셨다니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분께 그런 감히 무례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게 그토록 부끄럽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시청국장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덜게 해줬다는 뜻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세울 생각은 없었지만 그 정도 인생 살았으면 부끄러운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떳떳하니까요. 근데 막상 그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괘씸하고 언짢네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내 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때도 험한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알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구워 삶아 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단 뜻이에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전 그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사였고 복지관 직원이라는 것도요. 그땐 듣지 않으시고 거지로 몰아세우시더니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몰라도 이젠 사람이 다르게 보이시나 봅니다. 수연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규민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그걸 부정당한 날부터 저는 이 결혼에 마음이 떠났어요. 지영아, 미안해. 그날은 정말 오해였어. 우리도 너무 놀라서. 어떤 오해가 상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나요? 어떤 오해가 문자 한 줄로 인연을 잘라내나요? 그렇게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는데요. 지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감정이 격해졌던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진심은 끝까지 묻혔겠지. 그게 더 끔찍한 거야. 그 순간 저는 규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딸이 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섭섭했던 건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가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네. 그러나 사람을 버릇처럼 오해하는 이는 절대 좋은 가족이 되지 못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미 자네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았나, 파혼이라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걸세. 지영이도 이미 마음이 떠난 듯하고 더 이상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으니 그만 부모님 모시고 가게.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었죠? 그냥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올곧게 잘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지영아. 그날 밤 성우가 다시 복지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인터넷에서 보셨어요? 요즘 노인 일자리나 봉사활동 다룬 칼럼들이 인기래요. 삼촌 인터뷰 요청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된 거다. 삼촌,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지영은 이틀 후 정식으로 규민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길고 짧은 말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규민 씨, 나는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아. 서로에게 짐이 될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시작부터 어긋났으니 앞으로 미래도 그려지지 않을 거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도영은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이란 건 조건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다. 신뢰로 이어지는 인연만이 끝까지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자에겐 내 인생으로 대답할 것이다. 파혼 통보 이후 도영과 지영은 평소처럼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도 문득문득 생각지 못한 감정의 파편이 날카롭게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 씨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엔 조그마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사돈아니, 도영 씨. 잠깐이라도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영은 제 뒤에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입장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땐 정말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제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그날도 그랬죠. 다만 보는 분들의 시선이 달랐던 거겠지요. 수연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너무 놀랐어요. 그런 모습으로 공원에서 뵈니까 뭔가 숨기고 계셨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야 다 봉사였단 걸 알고 저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는 숨긴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자랑은 아니어도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규민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우린 자식 결혼시킬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컸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았겠죠. 하지만 그걸 판단으로 바꾸고 문자 한 통으로 저희를 잘라낸 건 실수 이상의 문제입니다. 도영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사람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책임도 따릅니다. 사과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지요. 수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땐 너무 속이 좁았어요. 도영 씨가 그날도 품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편견을 갖고 봤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지영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지금 규민이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 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면과 오해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분들 곁에선 제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끝내버릴 거니? 우리 아들 아직도 네 생각만 해. 밤마다 잠도 못 잔다고. 규민 씨는 아버지가 무시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두고 결혼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무 약했다. 정말 미안해. 너도 아버님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맞아, 틀렸어. 감당이 아니라 방관이었고 말보다 침묵이 더 아픈 순간이 있다는 걸 당신은 몰랐어. 도영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감정에 주워 담기보다 사람을 지키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잘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앞에 다시 수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딸 같았던 지영이를 다시 안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숨이 막혀요. 그 모습을 본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삼촌, 또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또 무릎을 꿇어요. 불쌍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리면 그동안 지킨 자존심이 흔들리겠지. 수연 씨는 도영의 표정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보이시더라고요. 도영 씨는 부자보다 더 부자구나. 가진 게 아니라 잃을 게 없고 그래서 당당한 사람 같더군요. 도영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가진 걸 보여주지 않는 삶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규민이네 가족들은 뒤돌아갔습니다. 이따금씩 저희 집을 쳐다보긴 했지만 그게 미련인지 어쩐지는 알 길이 없죠. 그렇게 봄이 조금씩 깊어가던 어느 날 도영은 친구들 정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엔 도영과 오랜 시절 함께했던 친구 강노식 씨도 있었습니다. 노식은 작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도영을 만나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야, 도영이 너 아직도 똑같다. 얼굴에 뭐 그리 여유가 많냐? 넌 진짜 잘 산 거야. 하하, 여유는 없는데 속이 편하긴 하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강노식은 한참을 웃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딸 얘기 예전에 몇 번 했었잖아.
아는 사람 중에 네 딸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은 애가 있는데 소개시켜도 괜찮겠냐? 소개라. 그건 지영이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지. 나도 뭐 강요하는 건 싫으니까. 도영은 그날 집에 돌아와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아, 아빠 친구 중에 병원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그 친구 지인의 아들이 아직 혼자래. 그런데 네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 직업은 의사고 나이도 너랑 동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보는 게 어떠냐? 강요는 아니다. 그냥 아빠 생각에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글쎄요. 아직은 좀 망설여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얼굴이라도 볼게요. 며칠 뒤 도영과 노식이 자리를 주선해 지영과 명석을 만남 자리에 앉혔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명석은 대학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말투는 담백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 씨 아버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요. 저도 의사분들 정말 존경해요. 제 친구 중에도 의사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도 늘 밤낮 없이 일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억지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임이 끝나갈 즈음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지영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어떠냐? 오늘 만난 그 친구 괜찮았냐? 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늘은 자꾸 뭘 감추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고 일상적인 메시지와 통화, 병원 앞 커피숍에서의 짧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요. 정말 진심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를 할 때보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더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지. 상황이나 조건을 주면 금방 무너진다. 며칠 뒤 명석이 처음으로 도영을 직접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도영은 마당에 있는 작은 평상에 그를 앉히고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마음을 쉽게 주는 아이는 아닙니다. 지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지영 씨는 그런 분 같아요. 제가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도영은 잠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지요. 그걸 아물게 해주는 게 인연이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게 불행입니다. 명석 씨는 지영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난도와 따뜻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 사람한테는 자꾸 저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를 더 드러내고 싶고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마지막 빛을 내뿜던 날. 지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식장이 아닌 아버지 도영이 오래전부터 아껴두었던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의 조용한 예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가족과 가까운 이들 그리고 복지관 식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도영은 지영의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다 준비됐냐? 오늘 네가 한 발짝 더 내딛는 날이구나. 아버지 사실 지금도 떨려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이상하게 불안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요. 그날 지영은 도영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보다 조용한 미소들이 인상적이었고 그 중심엔 도영의 눈가에 고여있는 잔잔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도영은 복지관 마당에 들러 오랜만에 성우와 함께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촌, 정말 축하드려요. 오늘 결혼식 너무 좋았어요. 신부 입장할 때 울컥했잖아요. 나도 그랬다.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짠했다. 삼촌,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결국 닮고 싶은 사람 옆에 머무르더라고요. 지영 누나는 삼촌 닮은 거예요. 그 말에 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예식 사진을 정리하며 웃고 있는 지영과 명석의 모습이 황금빛 가을 햇살 아래 참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밤이 되고 집에 돌아온 도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썼던 기록, 봉사를 시작하며 적었던 각오, 그리고 파혼 소동이 있었던 날의 분노와 슬픔이 꾹꾹 눌린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품이라는 옷을 얼마나 끝까지 입고 있느냐의 싸움이더라.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열린 지역 모범시민 감사패 수여식에 도영이 봉사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영과 명석도 조용히 뒷자리에서 아버지를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후 짧게 소감을 말하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도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은퇴 후에도 나누는 삶이 고맙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느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저는 삶의 속을 보려 애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이 상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신 분들이 있어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명석은 도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희 병원에도 봉사자로 오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들 식사 보조라도. 그러지 뭐 밥 퍼주고 말도 걸어주면 그분들 좋아하더라. 자네는 나를 부려먹을 계획을 다 짜뒀구만. 지영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가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다시 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가진 게 적더라도 보여주는 게 없더라도 나의 진심은 언젠가 닿을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은 내 딸에게도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돈이나 직함보다 그 사람의 무게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나는 딸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으로 삼겠다. 지영은 아버지의 일기를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끝자락에 덧붙여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로 살아온 것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품위 있는 사랑을 담고 싶어요. 지금처럼 평생 함께요. 그 문장을 읽고 도영은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엄마, 오늘 뭐 들은 거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얘기가 올케 언니 인스타에 올라왔어. 뭐? 직접 보진 마. 내가 말해줄게.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먼저라느니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한다 같은 말들이 있었어. 그게 나한테 한 말이겠구나. 당연하지. 명백하잖아. 엄마가 떠나자마자 저런 글을 올린 건데. 엄마, 가만히 있을 거야? 68세 장옥수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아들 40세 성지우는 결혼한 후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찾아오려는 연락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느리 32세 최서연이 먼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 그것도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서연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내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다니 서연이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걸까? 옥수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었다. 딸 34세 성유리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회사 일로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혼자 기차를 타고 가야 했다. 작은 가방을 품에 안고 옥수는 손자 성민준을 생각하며 흐릿하게 웃었다. 그래, 가서 민준이 얼굴이라도 보면 되지. 지훈과 서연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민준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옥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골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가슴을 꽉 채웠다. 늘 그렇듯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 옥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도착했다. 어디로 가면 되겠니? 어머니, 벌써 도착하셨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오시면 돼요. 주소는 전에 알려드렸던 그대로예요. 그래, 금방 간다. 지우는 바쁜 목소리였고 금방이라도 전화를 끊을 것 같았다. 옥수는 가방을 더 꼭 쥐었다. 그래도 엄마가 온다는데 마중 한번 나오면 어디 덧나나. 작은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참고 택시를 잡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서연이 서 있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그래, 오래간만이구나.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오늘 저녁이 조금 특별해서요. 어머님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옥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와인과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다 뭐냐?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님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구들이라. 네, 젊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라 좀 색다르게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 잘하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순간 옥수는 이 초대가 손님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임을 깨달았다. 옥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는 칼을 쥐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몇 가지 재료를 손질하며 옥수는 서연과 지훈의 대화를 들었다. 손님들 언제 온대? 금방 올 거야. 어머님께서 음식 준비 도와주시기로 했어. 그래?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점점 밀려오는 허탈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때 민준이 부엌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금방 끝내고 놀아줄게.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이 다가와 민준을 데려갔다. 민준아, 방에 가서 영어책 봐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엄마가 뭘 했어? 영어 공부해야지. 서연은 단호했다. 민준은 입을 삐죽 내밀었고 옥수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옥수는 다시 조용히 요리를 이어갔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서연의 친구들은 옥순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지만 이내 자신들끼리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고 옥수는 알아듣기 어려웠다. 어머님, 와인 드실래요? 난 그냥 물 한 잔이면 된다. 그래요? 어머님은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즐기시죠?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던졌다. 서연의 말에서 옥수는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옥수는 계속 부엌에 서 있었다. 서연의 친구들은 떠났고 거실에는 남은 음식과 와인 잔들이 널려 있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전 손님들 배웅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옥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부엌에서 옥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순간 이번 일이 마지막일 거라는 작은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옥수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뒤척였는지 몸이 찌뿌드드했지만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래 집에서는 새벽마다 정원을 돌보고 마당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다. 창문을 열자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바깥은 조용했다. 부엌으로 나가려던 찰나 맞은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저 시간이면 민준이가 아직 잘 시간인데. 옥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 민준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영어책이 펼쳐져 있었고 서연은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민준아, 다시. 그 다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크게 말해봐. 서연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다. 이래서야 언제 영어가 늘겠니? 너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도 이렇게 못하면 안 돼. 너 집중 안 하지?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글로벌 시대에는 영어가 필수라고.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옥수는 마음이 불편했다. 저기, 민준이 아직 너무 어린 거 아니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근데 우리 민준이 피곤해 보이네. 아침부터 공부해야 하나? 당연하죠.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요. 어머님 세대랑 달라요.
그래도 아직 7살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 요즘 세상은 글로벌 시대라니까요. 한글은 그냥 익히면 되지만 영어는 일찍 시작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요즘은 영어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힘들어요.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지만 옥순은 여전히 찜찜했다. 민주는 옥순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나 영어 어려워. 그래, 어렵지. 할머니도 어려워.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가 더 하기 싫어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죠.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쩐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옥수는 지훈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네, 어머니. 민준이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 그거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아직 어린데 저렇게 아침부터 공부해야 하니? 그게 다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요즘 영어 못하면 뒤처져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어머니, 그냥 서연이 하는 대로 두세요. 서연이 애 교육에는 진심이에요.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시켜야 하니? 어머니, 제발요. 그냥 맡겨두세요. 괜히 어머니가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 순간 옥수는 지훈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 집의 방식은 서연이 정하고 옥수는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옥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어머님 오셨어. 아니, 그냥 오셨으니까 챙겨드려야지.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해. 내가 알아서 거리 두고 있어. 옥수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거리 두고 있어? 그제야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날 밤 옥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이곳에서의 옥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손님과도 같은 혹은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옥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 정말 더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옥수는 새벽 일찍 눈을 떴다.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었다. 서울의 집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어쩐지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부엌 쪽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서연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른 아침부터 뭐 하니?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그래, 따뜻한 걸로 한 잔만. 네.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옥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저녁에 손님이 오거든요. 손님? 네, 저희 부모님이요. 어머님 오셨을 때 인사라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옥수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서연의 부모가 온다는 소식이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오전이 되자 서연은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준비를 시작했다. 테이블에는 깔끔한 접시와 고급스러운 식기들이 놓였고 요리 재료도 하나둘 정리되었다. 어머님, 혹시 부침개 같은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셔서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감사합니다. 옥순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옥순은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해주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잡고 부엌에서 반죽을 준비했다. 밀가루를 푸는 동안 거실에서는 지훈과 서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 부모님 오시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게 좋아?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뭐. 어색해하시진 않을까? 괜찮아. 어머님도 우리 부모님 뵙고 싶으실 거야. 옥수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박혔지만 아무 말 없이 반죽을 저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나왔다. 할머니, 뭐해? 부침개 만들고 있어. 나도 도와줄래? 그래, 할머니 옆에서 지켜보렴. 옥수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아 반죽을 살짝 만져보게 했다. 그러나 이내 서연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더럽잖아. 손 씻고 방에 가서 책 봐야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안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민준은 아쉬운 듯 옥순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옥순은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반죽을 저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의 부모가 도착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바쁘게 대화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옥수는 조용히 부침개를 접시에 담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민준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나 힘들어. 왜, 민준아? 그냥 재미없어. 옥수는 조용히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어른들 사이에서 자신이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 그건 비단 민준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과 옥순의 부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해외 생활, 아이 교육,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연이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가족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시니까 좋으시죠?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했지만 옥수는 순간 멍해졌다. 옥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조금만 쉬러 들어갈게. 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누구도 옥순을 붙잡지 않았다. 방에 들어온 옥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집은 분명 지훈의 집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옥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건가? 옥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도 어떤 결심이 서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옥순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서연의 가족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옥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없는 사람과 같았다. 어느 순간 옥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냥 지훈과 민준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이제는 그 이유조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옥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일부러 서둘러 부엌으로 나왔다. 혹시라도 지훈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마침 지훈이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서연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듯했다. 지훈아.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원래 아침잠이 많지 않잖니. 그러시죠. 지훈아, 혹시 옥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내가 여기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니? 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나도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너는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냐? 지훈은 옥순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옥순은 그 침묵에서 이미 답을 얻은 듯했다. 어머니,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알겠다. 지훈은 여전히 어중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옥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옥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 무렵 서연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검색하는 모습이었다. 옥수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네, 어머님. 나 내일 내려가려고 한다.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러세요? 그래.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네,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서연의 말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일 때문에 바빠 늦는다던 유리가 들어섰다. 유리는 옥순의 얼굴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뭔가 있었지? 별일 없어. 유리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엄마, 혹시 가려는 거야? 응, 내일 내려가려고. 엄마, 또 참고 있던 거지?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러면 차라리 나랑 같이 가. 뭐? 엄마 혼자 내려보낼 수 없어. 유리의 표정에서 강한 결심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크게 가져온 것도 없었기에 짐은 많지 않았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그냥 갈게. 그럼 조심히 내려가세요. 멀리 못 나가요. 옥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그때 민준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할머니 가? 응, 할머니 이제 집에 가야지. 싫어. 민준은 옥순의 다리에 매달렸다.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 그 모습을 본 서연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가셔야 해. 그래도 옥수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 언제든 보고 싶으면 올 거야. 정말 그럼.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도 집에 가야 해.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유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엄마, 가자. 그래. 그 순간 지훈이 현관으로 나왔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갑자기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그래도 좀 더 계시지. 괜찮다. 옥순의 말에 지훈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래. 옥수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한 번 더 안아주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서울을 빠져나오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다. 유리가 운전하며 중간중간 옥순을 쳐다보았다. 엄마, 후회 안 해? 후회? 그냥 좀 더 있다 올 걸 그랬나 싶어서. 아니야. 더 있어봐야 좋을 거 없었을 거야. 그래.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점점 가까워졌다. 옥수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 멈춰섰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가구와 자잘한 생활용품들이 옥순을 반겼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이야말로 온전히 옥순만의 자리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유리는 옥순의 표정을 조금 살피고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됐어. 옥수는 천천히 짐을 풀며 시골집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숨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며칠이 지나도 지훈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안부 정도의 메시지는 보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다행이네요. 갑자기 가셔서 좀 당황했어요. 내가 오래 있을 이유가 없었지 않니? 그래도 그냥 좀 더 계시지. 지훈아, 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그 집에 있는 게 좋았니?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어떤 답변보다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듯했다. 옥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훈과의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구나.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할머니도 우리 민준이 보고 싶지.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는 당분간 집에 있어야 한단다. 그럼 내가 가면 안 돼? 순간
옥순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준아, 아빠랑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응, 근데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된대. 그 말에 옥수는 민준에게까지 거리는 두라고 시키는 것만 같은 서연의 생각에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 보고 싶어. 우리 민준이 착하구나. 응, 할머니, 나 한글책도 읽고 있어. 엄마는 영어 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한글도 좋아. 옥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글도 소중한 거야. 할머니가 읽어주면 더 좋을 텐데. 언젠가 할머니가 읽어줄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짧은 통화가 끝났다. 옥수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옥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뭐 들은 거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얘기가 올케 언니 인스타에 올라왔어. 뭐? 직접 보진 마. 내가 말해줄게.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먼저라느니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야 한다 같은 말들이 있었어. 그게 나한테 한 말이겠구나. 당연하지. 명백하잖아. 엄마가 떠나자마자 저런 글을 올린 건데. 옥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가만히 있을 거야? 유리야. 응?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나서 어떻게든 말했겠지. 근데 이제 그런 힘도 안 난다. 엄마,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 집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따를게. 유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래도 엄마, 언젠가 저 사람들 후회할 거야. 그러면 후회하게 두자.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니까.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희생하고 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옥수는 아침 일찍 마당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맞이하는 상쾌한 공기였지만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젯밤 서연이 올린 글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가족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문장 하나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에게 시어머니는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옥수는 한숨을 쉬며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지훈은 약간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웬일이냐? 어머니, 너무 갑자기 내려가셔서.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 거다.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시지. 더 있어봤자 달라질 게 있었겠니?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신경을 못 쓴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 거겠지. 넌 그냥 네 가족이 평온하기만 바랐던 거야.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죄송해요. 옥수는 지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지훈의 사과는 그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래, 사과는 받아줄게. 대신 다시는 나한테 괜찮냐고 묻지는 마라. 어머니, 나는 이제부터 내가 괜찮은 길을 찾아갈 거다. 지훈은 그제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민준이는 가끔 데리고 와라. 네, 그렇게 할게요. 옥수는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옥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놓고 간 것이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에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올 거죠? 나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옥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며 눈을 감았다. 민준이는 아직도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옥수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민준을 보러 다시 서울에 간다면 그곳에서 옥수는 또다시 불편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했다. 옥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작은 서랍 안에 넣었다. 언젠가 이 민준이가 크면 내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날 저녁 유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올케 언니가 엄마 집에 간다는데? 뭐? 지금 차 몰고 가는 중이야. 옥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오면 오라고 해라. 조금 후 대문 앞에서 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나온 사람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무슨 일로 왔니?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어서요. 마지막? 어머님, 제가 무례했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네 방식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겠니? 다만 그 방식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지. 어머님께는 죄송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겠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너도 네 삶을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 테니.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네. 서연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다음 날 옥수는 아침 일찍 마을 시장에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옥순도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작은 정원을 정리했다. 문득 옥수는 편안함을 느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날 밤 옥수는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옥수는 휴대전화를 열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이 보고 싶다. 시간이 되면 아이 데리고 시골로 내려와라. 옥수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테니까. 다음 날 옥수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듯한 조용한 집이 옥순을 맞이했다. 서울에서는 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옥순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옥순은 천천히 물을 끓이고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손에 감도는 온기가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듯했다. 이제 진짜로 혼자만의 시간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전이 되자 옥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옥순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옥순도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곤 적당히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며 웃기 시작했다.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게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그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옥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새롭게 느껴졌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리야, 엄마, 뭐해? 시장 다녀왔어. 잘했네. 요즘 엄마 생활이 점점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도 요즘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긴 해. 엄마, 근데 있잖아. 왜? 민준이가 또 엄마 보고 싶다고 했어. 이제 더 이상 서연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여전히 민준의 이야기는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 응, 엄마도 알잖아. 민준이가 엄마랑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민준이가 보고 싶지. 그럼 이번에는 민준이가 엄마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때? 옥수는 잠시 고민했다. 지훈이는 뭐래? 아직은 잘 모르겠대. 근데 내가 보기엔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알았다.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그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옥수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옥수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자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남편이 그러는데 어머님이 민준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 보고 싶다. 제가 바빠서 직접 내려가긴 힘든데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라. 어머님, 그리고 저번에 올렸던 글 말인데요. 무슨 글? 그냥 어머님이 보셨을 줄은 몰랐어요. 옥수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네.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옥수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존재가 점점 자신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해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수는 담담했다. 이제는 서연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드디어 며칠 후 지훈이 민준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옥수는 민준을 꼭 안았다. 그동안에 공허했던 감정이 단숨에 채워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지. 지훈이 뒤따라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있었냐? 네. 옥수는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다. 지훈이 먼저 민준이까지 데리고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준이랑 실컷 놀자. 그날 하루 옥수는 민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고 작은 밭에서 채소도 따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옥순과 지훈은 마당에서 마주 앉았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응, 여기가 제일 편하다. 그래도 가끔은 서울에도 오세요.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렇군요.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변하셨네요. 이제야 내가 나를 찾은 거겠지. 지훈은 옥순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된 거예요. 옥순은 미소 지으며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민준이와 함께 보낸 며칠은 오랜만에 옥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밭을 돌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떠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감싸고 있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그래야지. 민준이 유치원도 가야 하니까. 할머니,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우리 민준이 여기에 오래 있고 싶구나. 응, 여기 너무 좋아. 민준아, 하지만 너 유치원도 가야 하고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맨날 바쁘잖아. 그 한마디에 지훈과 옥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민준이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해.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 진짜? 그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할머니한테 말해. 약속.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옥순의 손을 꼭 잡았다. 짐을 다 싣고 나서 지훈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옥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민준이도 할머니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언제든 데려오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옥수는 굳이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잘 올라가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다. 옥수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훈이 민준이를 데려왔으니 적어도 형식적인 감사 인사라도 있을 법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옥수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다. 옥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유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왜 그러냐? 엄마, 올케 언니가 요즘 이상해. 뭐가? 인스타 싹 지웠어. 뭐? 전에 엄마 관련해서 올렸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사라졌어. 옥수는 순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엄마, 지훈 오빠한테 들었는데 올케 언니 자기 친정에서도 요즘 조용하대. 친정에서도? 응,
예전에는 엄청 나섰잖아?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집에만 있다고. 그렇구나.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거 혹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미안해서라기보다는 이제야 뭔가 깨닫고 있는 거겠지. 그래도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한 건 좀 그렇지 않아? 조용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유리는 순간 멈칫하더니 가만히 웃었다. 엄마, 진짜 변했어. 이제는 좀 변해야지. 그날 저녁, 옥수는 집 앞 작은 정원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서연과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익숙해지고 있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상대도 변화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옥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서연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옥순은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옥순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한 통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 직접 뵙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옥순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변화가 완전히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옥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굳이 무언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정말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이야기하지 뭐. 옥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평온한 기분이었다. 2주 정도가 흘러 옥수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지만 옥순의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다. 서울에 갔던 날부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날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 옥순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했다. 후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늦은 아침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옥순은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지훈과 민준이 서 있었다. 웬일이냐? 어머니, 그냥 오랜만에 민준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 민준은 옥순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민준이 왔구나.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옥순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별일 없으셨죠? 그래, 별일 없었다. 지훈은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번에 서연이가 문자 보냈다고 하던데 답장 안 하셨어요? 안 했다. 왜요? 그냥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훈은 난감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어머니, 서연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예전처럼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어머니, 혹시라도 서연이한테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옥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기회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다. 난 줄 만큼 줬고 지금은 내가 받을 차례야.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옥순이 이제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민준이 옥순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나랑 같이 책 볼래? 그래, 무슨 책 보려고? 한글책. 옥수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민준이 여전히 영어보다 한글책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옥순에게는 묘한 위안이 되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응? 할머니처럼? 응. 할머니는 혼자서도 씩씩하고 멋있잖아. 옥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할머니는 기쁘네. 나중에 커서 할머니 집에도 자주 올 거야. 그래, 언제든지 와라. 옥수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오후 늦게 유리가 들이닥쳤다. 엄마, 웬일이냐, 너까지?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정말? 그리고 반은 오빠네 소식 들으러. 옥수는 피식 웃었다. 지훈이랑 민준이 와 있다. 뭐야, 나만 몰랐네? 유리는 거실로 가서 민준과 놀아주며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듯한 분위기였다. 잠시 후
유리가 옥순의 옆으로 와 앉았다. 엄마, 요즘 행복해? 행복하다. 진짜? 그래, 정말이다. 유리는 옥순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넌 요즘 괜찮니? 나야 뭐, 항상 그럭저럭.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나도 기운난다. 옥순은 유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맙다, 유리야. 유리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엄마 이제 좀 멋진데? 원래 멋졌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밤, 옥수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네. 옥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서연이 어떻게 변하든, 지훈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옥수는 이제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민준이 언젠가 커서 자신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았다. 옥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옥순의 마음은 따뜻했다.